안녕하세요. 오늘 북포럼 378회입니다. 방송 시작하겠고요. 4월 첫째 날이고요. 만우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우절보다는 그 벚꽃과 그 다음에 개나리가 만개한 그 아름다운 봄날로 기억되는 4월 첫째 날인데요. 오늘 조금 주제는 그 이런 화려한 봄나라가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저희한테 정말 중요하고 또 유익한 이야기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취업과 관련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북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까칠한 3인의 멘토가 말하는 취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김종춘 저자님, 이정현 저자님, 방준식 저자님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그 청중부 오늘 수준이 굉장히 좋으세요. 저기 온라인 방송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유스트림하고 또 페이스북으로 지금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오프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에 계신 분들 그 질문이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그 방송 후반부에 Q&A 시간에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좋아요공 아마 지금 오프에 계신 분들 한번 연습을 하셨는데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게 뭐냐면요.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 공하고 똑같습니다. 좋아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에서는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하나, 둘, 셋!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아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하여튼 좋아요 공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진행할 그 세 분의 MC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18년 차이고요. 첫 번째 직장에서 부도 나서 고생을 좀 하다가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포럼에서는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안철준 PD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비즈니스 회화교육 전문가 이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포럼 처음 MC를 맡게 된 장지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자취방에서 혼자 회사랍시고 하나 차려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장지웅입니다. 아니 실제 MC 그 지원자시죠, 그죠? MC를 하고 싶으신 분. 예. 네. 목소리 너무 좋죠, 그죠? 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근데 성의가 없어. 자, 오늘의 그 게스트이신 세 분의 저자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종춘, 이정현, 방중식 저자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세 분이시니까 세 분께서 각자 자기소개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춘 저자님.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작은 일에도 목숨 걸고 사는 남자 김종춘입니다. 지금 작은 대학에서 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와 꿈과 소망을 전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특기가 사실은 외국어예요. 아까 그 글로벌 중국 비즈니스 나왔지만 지금 대학 몇 군데에서 중국어, 일본어, 회화를 동시에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취업에 관련한 정보 프로젝트를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해외 취업 쪽으로는 사실 국내에서 뭐 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약간 그쪽에 좀 독특하게 좀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프로젝트만 좀 깊게 해서 뭐 국내 취업보다는 사실 그쪽에 좀 더 많은 지식을 좀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까칠한 얘기 많이 할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준식입니다. 저는 동부그룹에 있고요. 그룹의 인사팀에 있는데 이제 주로 교육을 맡고 있고 그룹 연수원이 항상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HR을 한 게 아니고 IT를 쭉 12년 동안 하다가 이제 사람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HR 쪽으로 돌아섰고 하다 보니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쓰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저자분이 세 분이 한꺼번에 나오시는 경우가 드문데요. 오늘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좀 그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들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질문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먼저 그 진행하기에 앞서서 일단 궁금한 게 세 분이 분야가 다 다르시잖아요, 사실은. 외모도 좀 다르시고. 그런데 그 어떻게 이 세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런 책을 내시게 됐는지 사실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네. 저 이렇게 둘이 친하고요. 또 이렇게 네. 둘이 친합니다. 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네. 오늘 처음? 진짜요? 오늘 지나면 헤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삼육보건대학에서 사실 중국어 회화 강의를 하게 되면서 김종춘 교수님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 대학교 서클 선후배 사이거든요. 제가 네. 후배. 아, 예. 네. 뭐 교회 오빠 같은 그런. 왠지 이상한 무드로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김종춘 교수님 먼저 이 책을 제안하셔서 그래서 네, 시작을 네, 하다가 네, 이제 그 대기업 쪽 저쪽 앞에 파트, 보시죠. 네. 대기업 쪽 파트를 이제 같이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책을 네. 기획할 당시에 사실은 네. 키워드 자체가 웰빙에서 힐링으로 넘어가는 그 한참 시점이었어요. 트렌드가. 그래서 우리 김남도 교수님 책도 굉장히 뭐 베스트셀러 돼서 잘 팔리고 그런 시점쯤에 힐링만이 대세인가. 조금 더 저희 이제 컨셉 자체가 까칠한 3인의 멘트라고 말씀드린 것이 실제로 힐링으로서 무언가 학생들에게 또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는 부분보다 실질적인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개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저자 두 분께서 굉장히 그 특정 분야의 어떤 이론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가들이시라는 거죠.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세 분이 같이 뭉치면 정말 뭔가 하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요. 네. 실제로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또 체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부분에 잘 녹여놨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책은 잘 팔리시나요? 우리 출판사 여기 대표님이 계신데 표정이 아주 밝진 않으시네요. 오늘 방송을 계기로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그래프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너무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준비를 했고요. 그 15세, 29세 청년 실업률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근래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도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 어떤 해답,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떤 방법을 오늘 한번 디스커션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지는데 갑자기. 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저 역시 좀 전에 말씀하신 요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88만 원 세대라든지 이태백이라든지 뭐 인구론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잠깐만. 혹시 인구론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인구론. 인문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있어요. 인구론이 무슨 사회 용어가 아니라요. 인구론이 인문계 90%는 실업자다. 이런 얘기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좀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마치면은 책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지금 네 사태의 심각성은 모두가 전 국민이 지금 참 제가, 희한한데요. 네. 네. 기업에 있으니까 먼저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매년 신입 사원들 뽑는 그런 이제 숫자들도 저희 동부그룹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에 한 500명 정도 뽑다가 네. 400명, 300명, 아. 최근에는 거의 200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뽑는 자체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굉장히 요즘에는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대부분 이제 대학교를 가고 또 석사도 하고 박사도 많고. 그러니까 문이 좁은데
우수한 자원은 많고 당연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취업도 어려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삼포 시대가 된 거죠. 세 가지 직장 포기하고 결혼하는 거, 집 사는 거 포기를 이렇게 삼포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기업에 있으면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져요. 젊은 사람들 우리 신입 사원들 들어오면 열심히는 하는데 일단 직장만 하는 걸 일단 우선 포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30이 넘어야 이제 결혼을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사원들을 보면서 어렵구나.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직장인데 막상 들어와도 참 미래가 암울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네.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만약에 해외 취업이 어떤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가요? 어떠세요,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가 좀 가장 심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사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해외 취업에 대한 또 길을 2003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서 대학이나 민간 연수기관에 지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해외 취업으로 해서 그 국내 취업의 실업률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을 해서 많이 이제 해소가 됐었긴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해외 취업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경기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취업에 굉장히 전문가인데 일본 쪽의 경기가 안 좋으면 또 한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5년 주기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사실 또 자기 적성이나 전공을 살려서 나가는 게 의미가 있지 국내에서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해외로만 그냥 도피하려는 그런 취업은 사실은 정부의 취지와도 맞지도 않고 본인이 그 경력을 살려서 다시 한국에 와서 다시 재취업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취업이 어렵지만 해외 취업을 도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뭔가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자기 실력을 키워서 나가야지만 그 경력을 다시 갖고 와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을 때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어느 나라 쪽의 해외 취업이 가장 활발한가요? 이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사실은 이제 일본 쪽은 IT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는 항공 승무원 쪽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유아 보조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쪽이 많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간호사라든지 이런 쪽이 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서비스 산업이 사실 선진국에서는 좀 수요가 많은 편이라서 한국에서 그쪽으로 나갈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이제 그 유망 직종이 무엇인가 하고 자기 적성하고 좀 살려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수요가 많으면 또 그만큼 또 연봉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거에 가장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지를 잘 택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해외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또 후반부에 또 진입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재용쌤, 다음 예. 질문 좀 부탁드릴까요? 근데 너무 지금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돌리는 의미에서 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지금까지 계속 취업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막상 책에 제시된 예로는 스티븐 잡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스티븐 잡스는 이제 취업했다는 사람보다 창업에 가까운 사람인데 어떠한 이유로 스티브 잡스를 책에서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애플 빠세요? 예? 사실 저는 전 제품을 삼성을 쓸 정도로 삼성 쪽이지만 우리 스티브 잡스는 뭐 여러 면에서 상당히 뭐 이렇게 교육자적인 면에서도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델링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도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우리 사람들에게 큰 영감적인 성공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책에서 이제 따라잡기 부분이 있고 저는 또 뛰어넘기라는 부분 두 가지 섹션에서 아마 제가 네. 책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요즘 청년들 스티븐 잡스한테 이거 하나만 딱 배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하나의 코테이션을 좀 따자면 사용자는 속일 수 없다라는 그 명언이 있어요. 사용자는 속일 수 없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커스터머라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을 한 것이겠지만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용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사잖아요. 기업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전문가 계시지만 사실은 입사하고 난 다음에 딱 만나보면 그 사용자는 속을 수 없다는
그 부분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명품에는 항상 로고가 새겨지듯이 자기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제품과 작품과 명품에는 자기의 혼을 넣은 어떤 이름을 새기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시간, 1시간 넘는 시간도 사실은 뭐냐면 저희에게서는 저희의 이름을 새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티브 잡스가 여러 좋은 면에서 참 저에게 영감을 주고 있지만 저는 그 두 부분 하나는 사용자는 속일 수 없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뭔가를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그 작품에 자기 이름까지도 새길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자신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 저도 스티브 잡스 얘기를 썼어요. 네. 취업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회사 면접 부분인데 어느 부분을 썼냐면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그래도 취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취직을 딱 하러 갔는데 그걸 첫 번째 면접을 본 사람이 놀란 부시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스티브 잡스가 네. 취업도 했어요? 예, 취업을 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몰랐네. 첫 직장을 네. 갔는데 네. 그 면접관이 이제 책을 나중에 쓴 거예요. 회고록을 하면서. 그 스티브 잡스가 왔는데 딱 이 포스가 아주 범상치 않은 게 아니고 딱 눈 하나가 달랐다는 거예요. 기존의 지원자들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아까 열정 김종준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 딱 눈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구나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하는 법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이다, 눈빛이다. 그래서 한번 면접 보기 전에 눈빛을 한번 가다듬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아니 근데 어떤 눈이 열정이 가득한 눈인가요? 지금 한번 해보죠. 약간 저는 아니, 작아야 되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 괜찮은데 처음에 뵀는데 예. 안경 벗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안경 벗으니까 눈빛이 살아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열정이 근데 클로즈업 되나요? 클로즈업? 근데 사실은 그 눈이라고 하는 게 열정이라는 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그 표정, 그런 눈동, 눈빛 그게 딱 느껴져요. 면접 보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전혀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네. 이제 미국이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살았던 곳, 그리고 면접을 받았던 곳은 미국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조직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HR 쪽에서는 뽑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면접을 보러 왔었으면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싸가지 드는데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가지 없다고. 아마 스티브 잡스는 어떤 부분에서 떨어질 것 같냐면 그룹 토이 면접할 때 좀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1박 2일, 2박 3일 캠프하는 데도 있어요. 네. 저기서 이제 협동 생활 같은 걸 네.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협력적인지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지 아마 그 부분에서 감정을 많이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룹 토이 같은 거 할 때 워낙 주장이 세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룹 토이 할 때 한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 상대편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딱 모범 답안인데 네. 아마 그 스티브 잡스는 절대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강하게 나오면 네. 면접관이 이제 감점을 네. 자, 스티브 잡스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그런 하고요, 걸 그죠?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기업에는 그런 사람들을 잘 안 뽑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 재용 쌤께서 지금 대학교 지금 3학년이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세대이시고요. 실제로 질문을 그 어떻게 주변 앙케이트를 좀 하셨다고 하셨죠? 예, 지금 네, 제가 저기 옆에 두고 왔는데 혹시 선생님 죄송한데 옆에 네. 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건 Q&A 시간에 예, 일단 그 제가 네.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철저한 사전 준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주변 친구들 혹은 선배 후배들한테 물어봐서 가장 취직한 데 있어서 궁금한 게 무엇인가를 제가 일단 알아왔고 네, 그거는 네. 정확히 Q&A 시간 때 네. 제가 제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저인가요?
이렇게 되는군요. 좀 많은 사람들이 스펙에 되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노스펙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제가 앙케이트 할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학점은 몇 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맥락이 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취업이나 이런 면접을 담당하시는 쪽에서의 어떤 네. 학점을 바라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또 이제 저 같은 맥락은 사실은 학점을 교수님이시잖아요. 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 학점을 주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실제 대학에서의 현 상황 한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자들에게 상당한 지금 스트레스입니다. 뭐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학점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단은 취업할 때에 학점을 본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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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네. 보니까 이왕이면 취업률 높이고 우리 제자들이 사회 나갔을 때 취업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수도 인기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학점을 잘 준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잘 줬거든요. 그래서 욕 먹어도 끊임없이 잘 줬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맥락에서는 부모님 잘 만나고 조상 타시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해도 기본적으로 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학생 잘 안 주지만 정말 바닥으로 들어왔지만 열심히 하면 정말 A+ 다 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네. 뭐냐면 너무 남발한다. C+ 이하 20% 규정입니다. 네. 비율이에요. 그리고 A 이상 25%. 그러면 이제 인비트윈에서 중간에 B하고 한 B+ 정도를 뭐 네. 그렇죠? 55%나 50% 정도 이제 포션을 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보니까 뭐 외대하고 우리 모 대학도 중간에 학기 시작하고를 발표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절대 평가를 하다가 상대 평가로 이런 비율로 이제 학기 시작하고 나는데 발표하니까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되는 것이 이게 국가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상대 평가 비율을 잘 지키면 그 학교 평가할 때 학교 점수를 잘 주는 거예요.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입장에서는 뭐 국가 펀딩을 받거나 국가 프로젝트를 딸 때에 종합 점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 규정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 만들어서 뭐냐면 교수들에게 성적 평가할 때 A 이상은 몇 %만 줘라. 그러면 첫 학기 첫 시간 딱 들어갈 때부터 교수자의 마인드 속에는 뭐냐면 누구를 씹을 주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상대평가의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체제로 국가에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푸시를 할 정도면 기존에 학점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 사실이고 두 번째는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학점이 상당한 중요한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첫인상이잖아요, 사실. 네. 방주식 저자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네. 기업에 계시는 입장에서 학점의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걸 또 알아요, 기업이. 네. 그래서 일단은 지원 자격은 우리 그룹 같은 경우 2.8 이상 4점 만점 기준에 2.8은 넘어야 일단 지원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넘잖아요. 이렇게 잘 주시는데.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잘 주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쪽에 들어오는 사원들 보면은 주로 3.8, 3.7일 때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이공계는 조금 짜니까 거기는 한 3.34 정도만 돼도 무난하죠, 들어오는데. 근데 그 학점이라고 하는 걸 너무 또 잘 받으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래? 혼자 공부만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기업들이 무난한 사람, 이렇게 어디든 이렇게 튀지 않고 무난한 사람, 3.6에서 한 4.0 사이? 그거 조절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가 무난하지 않나. 일부러 틀려야 되는데. 저도 성적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면접을 할 때 4.4 막 거의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을 네. 다시 보게 돼요. 저 사람이 그래요? 진짜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혹시나 다른 방법이나 너무 이기적으로만 하지 않았는지 다시 보게 교우 관계도 되니까 심스럽고. 적절하게 받는 게, 놀면서 네, 네. 공부도 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십시오. 좀 놀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점은 오케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취업을 할 때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쓰는 팁.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강의도 많고 진짜 네. 가르치는 학원들도 많긴 네. 한데 이건 역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혹시 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팁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그 대기업 입사 체제가 그 직무 역량 쪽으로 많이 네.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직무 에세이나 이제 경험이나 업무 경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해서 뽑고 있는데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제 이런 이력서 같은 거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을 이제 다운 받아서 하시거나 남이 한 걸 많이 따라 하시는데 자기의 독창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두괄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네, 두 갈씩이요? 예. 두괄식. 이게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지겹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앞에 포인트로 해서 가장 먼저 읽을 부분에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강의자료 만들 때도 그렇고 비즈니스상으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일 먼저 화두에 던집니다.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강렬한 인상이나 임팩을 면접관으로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과 같은 이력서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요즘에 자기만의 브랜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력서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는 두괄식으로 딱 처음에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특징이구나 하는 그런 자소서를 한번 신경 써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저희 이력서는 저희도 이제 외국어 강사들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으로서 이력서가 한글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를 두 가지를 다 강사들이 보내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한글 이력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얼굴만 사진이 어. 얼굴만 딱 나와 있는 사진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전신 사진 아주 멋있게 폼을 잡고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독창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국 이력서에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이렇게 약간 외국의 그 영문 이력서처럼 이렇게 독창적인 사진, 그러니까 전신 사진이나 이런 걸 올렸을 때 반응이 어떨지. 근데 실물과 너무 틀린 사진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제가 아니 실제로 네. 이력서를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잘은 모르겠지만 실물과 사진이 다른 경우에는 탈락 요소가 많죠. 되나요? 다른 게 많죠. 탈락 되나요? 혹시? 특히 여자 지원자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 포샵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왜냐면 면접관들이 놀래요 들어오면 사진 보고 일단 서류 통과시켰는데 면접에서 다르면 근데 이제 일단 사진은 우리 그 아까 한국 이력서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근데 이제 대기업은 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주로 좋아하고 근데 일반 직종이 뭐 광고라든지 그쪽은 아무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네.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 상반신 위주로 사진을 많이 요구해요. 요구하고 그게 좀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여자 지원자들 너무 다른데 그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진정성이 없는 거니까 외모에 대해서 네, 네, 그건 좀 네. 조심을 해야죠. 진정성.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동기부여 이런 쪽으로 많으신데 이력서에도 그런 자기 어떤 열망, 이 회사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스킬이 오히려 있을까요? 지금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이력서를 이렇게 쓴다면 우리 인사 담당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서양적이긴 한데 그 회사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 내가 입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필은 당연성적인 부분이지만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그 회사에 덕을 끼치고 컨트리뷰션을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잘 어필하는 것이 우리 인사 담당관이 봤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 면접 때도 그렇거든요. 대학 입시 때도 학교에 대한 사전 정보나 사전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면접 장소에 왔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학업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4년이면 4년 동안에 이 학생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프로덕트로서 졸업을 했을 때 어떤 이상적인 부분으로 모델화 될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그 학생을 저희들이 뽑아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전 정보나 사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그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이나 그런 미래 전략들에 대해서도 미리 이제
여러 방면에서 이제 접수를 그 정보 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네. 거기에 정말 핏인할 수 있다에 네. 대한 것이 좀 어필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 좋아요. 아니 근데 네, 지금 그 중요한 말씀하셨고. 네. 근데 자소서 면접관들이 자소서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해요 사실은. 꼼꼼히 보려고는 하는데 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아까 이제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네. 보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처음하고 중간 끝을 많이 보는데 최근 추세는 이제 직무 중심의 그 전문 역량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자소서의 주요 키워드들은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 또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처음, 중간, 말미에 이렇게 적절히 배치를 하면 네. 딱 자소서 이렇게 훑어봐도 딱 보이는 거죠. 이 친구는 이런 네. 직무에 네. 좀 관심이 많았구나, 활동이 많구나.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뭐 자소서. 폰트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굵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가요? 폰트를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입사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넣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시스템 그 폰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냥 폰트 작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네요.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직무 역량 그거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다음 질문으로요. 사실 이제 서류 전형이 일단 됐어요. 그럼 이제 면접이 또 중요하잖아요. 면접할 때 여러 가지 팁들도 있지만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지켜야 될 거 두 가지. 그다음에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면접할 때 두 가지. 이렇게 한번 좀 소개해 사실 주시면. 네.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그 네. 모습, 네. 분위기, 네. 이제 눈빛 그것만 네. 보면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네. 면접관들은 네. 거의 이제 베테랑들이에요. 아, 사실 저도 네. 회사를 네. 예전에 경영을 해봤었는데 네. 면접을 굉장히 매주 뭐 한 수십 명씩 봤었거든요. 직원을 네. 뽑을 때. 네. 근데 이제 들어오는 순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쟤 나랑 맞겠구나. 잠깐 생각난 건데 네. 취업 준비하시잖아요. 예. 일단 한번 문을 열고 여기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예. 시뮬레이션. 저는 오늘 역할이 많네요. 여기서. 일단 문이 있어. 예. 문이 있고 예. 문을 녹화하고 들어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예. 한번 인상이 어떤지. 네. 네, 한번 좋죠. 한번. 네. 네, 133번 장지용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비굴한 것 같아요.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자가 있습니다. 야, 오늘 원래 이런가요? 여기가 아니죠? 원래 이래요. 네,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기소개. 영어로 해드릴까요? 한국어로 아니, 해드릴까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재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넘치는 열정과 의리로 이 회사의 뼈를 묻겠습니다. 좋아요, 안 던지세요? 그러면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가요?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영업과 관련된 일만 했습니다. 저 북포럼이라는 프로그램 나가서 MC도 받고요. 저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하면서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그게 저의 강점입니다. 영업에 꼭 보내주시면 제가 동부화재, 보험 다 팔고 오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팔아보세요. 자, 여러분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생으로 완생으로 변신한 까칠한 삶인의 멘토가 말한 취업, 이 책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막 아프니까 청춘, 아프면 환자죠.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아프니까 청춘, 이런 거 베스트셀러 그런 책 좋습니다. 좋지만 이 책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슴 아픈 청춘들이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책 여기서 구매하시면 제 이름으로 제가 1,000원씩 세일해 드릴 테니까 지금 마음에 드신 분 아까 나요나였나요? 저요조였나요? 저요조요라고 해주시면 제가 이 책이 12,000원이니까 제가 11,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잘하셨는데 네. 지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영업 직군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영업 직군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자기가 품질 관리라든지 인사 담당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지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오버하니까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예, 부담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굽신굽신 인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네.
아. 이렇게 한 30도 정도 기울여서. 네. 근데 그 직군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목소리를 강하게 줘야 될지 뭐 자기가 부드럽게 해야 될지는 그 자기 지원 직군에 네. 따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정현 저자님 영업 직군에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눈을 보고 하는 이런 면접 뭐 직접 말하고 그 심층 면접 이런 거 하기 전에 사실 요즘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훨씬 더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자기 개인 신상이라든지 자기 소개라든지 이런 걸 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될 부분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이고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기업들이 역량에 관련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대학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에 관련해서 과목도 뭐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확실히 대학생들이 사실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한 주제나 시사에 관련된 토픽을 가지고 본인이 이걸 자료를 작성을 해서 설득력 있게 그 청중에게 정확하게 발표를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몇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고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럼요. 연습해야 네, 돼요. 그리고 그룹도 해보고 혼자서도 해보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종류가 뭐 전지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판서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네. 대중 앞에서 떨지 않고 연습하는 그런 연습이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앉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특별하게 연습이 없이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인사는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입고 그다음에 앉을 때는 어떻게 앉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형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한국에서는 또 중요시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켜서 공부는 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네.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전문 그 분야에 따라서 컨셉을 달리해서 이제 면접에 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이제 학교에서 보면 가을 때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면접을 본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옷을 옷이나 네. 복장이 벌써 다르게 해서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어떤 학생은 그 전공에 맞게 참 잘 어울린다. 정장을 똑같이 입어도 참 쟤는 참 잘 어울리겠다라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정말 어색한 학생들도 제법 많이 보여요. 제 눈에도.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눈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우리 비행기 승무원들이 항상 옷 자체도 입고 다니는 게 학창 시절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되는 사람들. 학창 시절도 그렇게 입었는데 수도 입고 들어가서 딱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아 진짜요? 네, 유니폼이 의사가 달라요. 아예 교복처럼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인사 담당관이다 아니면 영업직이다 그러면 학창 시절 준비하는 그 기간부터 자기 그 셀프 브레인 와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 세뇌를 해서 나는 뭐다? 인사 담당관이다. 예를 들면 인사 쪽으로 간다. 나는 영업직이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그것이 체득화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맞아요. 자연스럽게 면접 자리에 앉더라도 아, 이 사람은 뭐구나? 오늘을 위해서 뭔가 액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그게 보이는 거죠. 연예인들은 항상 자기 그 생각만 하지 않을까요?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나 밥 먹을 때도 하면 연예인처럼 모국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삶에 그래서 보통 이제 24, 7, 365라 그러잖아요. 365일 동안 그 다음에 일주일 7일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이 그 역할, 자기의 롤 모델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장래의 어떤 모습을 형상화해서 생활 속에 실천한다고 하면 면접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는 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4시간 동안요? 잠은 안 자요? 잠은 언제 자죠? 꿈에서도. 아. 꿈에서조차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아니 네. 근데 지금 오! 그러면 이 아니, 말씀 잘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되지 않으면 언제 어렵냐면 압박 면접 하잖아요. 압박 면접 할 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연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했어요. 근데 네. 압박 면접에서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막 네. 이렇게 찌르고 막 그럴 때 네. 몸이 배어 있지 않으면 자기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연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꾸준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그런 사람이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대답을 하지. 네, 저희도 압박 토크 이런 거 좀 준비를 해볼까요? 지금 공 던지는 거 굉장히 압박이거든요. 저자분의 그 속내를 딱 들을 수 있도록.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네. 아우 뭐 이제 앞으로 출연진은 없을 것 뭐 자세라든지 자소서, 이력서 준비하는 걸 들었는데, 근데 어때요? 외모는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지금 제 외모를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인터뷰를 볼 때 외모는 사실 얼마나 그 비중치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좀 레벨업을 했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네, 외모도 사실은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프로 같은지는 이제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런 단정함이라든지 당당함 이런 것들도 사실 외모에 자기 관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면접을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를 옮겼어요. 그리고 좀 뒤늦게 사회생활을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좀 하고 와서. 그런데 가장 지금까지도 저의 자신과의 철칙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 부분이고,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어쨌든 내가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저 사람 배울 게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게을리하지 않아요, 저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외모라는 건 단순히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건 어쨌든 운동을 했건 간에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건 어쨌든 자기 외모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사실 얼굴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사람이 잘생기고 이쁘고 세련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일에 대한 프로 근성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단정한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단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해서 외워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평소에 자기가 굉장히 습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자기 관리 부분. 네. 우리 교수님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네. 여러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굉장히 자주 가세요. 네. 해외 출장을 굉장히 자주 가시는데, 해외 출장 가서도 제가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뭐 교신하다 보면 아침에 꼭 운동을 해요. 진짜요? 네. 출장 가서도요? 어떤 네네네. 운동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안 해본 운동이 없고요. 사실은 줄넘기를 항상 해외 출장 갈 때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장을 보통 뭐 한 열흘 정도 갈 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이제 뭐 저녁에라도 술 한잔 하고 이럴 때도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뚱뚱해지기도 쉽고 사실 고칼로리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 줄넘기 한 1000개씩은 하고 네? 시작을 1000 해요. 개? 예. 그래서 이게 맞을 짓인지 아 좋은 겁니다. 이거 맞는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이 1000개씩이나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운동만 계속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네. 제 스스로 저에게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스스로 이제 다양성을 좀 주면서 아침에 운동 이렇게 뭐지 헬스장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만보를 걷는다든가 이건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는데 어쨌든 십몇 년 동안 운동을 게을리지는 않았어요. 방주시 저자님은 운동 어떻게 심하세요? 보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운동 보는 거 좋아하고. 아 역시 예. 그래서 운동 좋아요. 가끔 산책하고. 가끔 산책하시고. 골프도 치고. 가끔 산책을 가끔 하시는군요. 아주 가끔 자전거도 타고. 던지는 사람들은 공감하시는. 그래서 네. 꾸준히 뭐 네.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방준식 저자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다른 조건이 굉장히 괜찮은데 네. 굉장히 뚱뚱해요. 네. 여자분인데 아.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사 교육 직군은 그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인사 교육 직군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직군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 관리를 못하면 남도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거는 좀 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다른 직군은 괜찮나요? 뭐 다른 그쪽이 뭐 엔터테인먼트 직군이라면 뭐 맞을 수도 있겠는데 되도록이면 좀 관리를 하는 게 좋고, 근데 뚱뚱하다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 직군에서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자기가 이런 데서 사회를 보거나 앞에 쓸 거면 네. 되도록이면은 이제 보통 이하 정도의 몸매를 좀 좋아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대용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세 분 다 동의해 주시는 게 자기 관리. 그것이 꼭 프로 의식이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재를 채용할 때 기업에서 인재 채용에 있어서 그런 자기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 그 이런 자기 관리를 명문화한 채용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자기 관리 일단은 학점을 보죠. 기본적으로 아까 너무 좀 못하고 그러면 네. 그건 자기 관리가 못하는 거죠. 네. 학점 보고 어학은 어떤가요? 어학. 어학도 좀 보죠. 아, 보는데 요즘 스펙이 대부분 네. 어학들을 잘 봐요. 토익이나 뭐 탭스라든지 네. 워낙 잘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져요. 네. 아, 음. 진짜. 그래서 자기가 뭐 고득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 네.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뭐 예를 들어 토익 800점 이상이면 다 뭐 무난한 거죠. 아, 지금 800점 800 해야 되나요? 아,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 다 들었죠? 네, 800 이상 무난하다. 다 할 수 있는 게 800이랍니다. 근데 이제 어학의 중요성보다는 어쨌든 직무 관련성이 더 중요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방청객 분이라는 우리 MC 분들이 네. 저한테 투자를 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한테. 왜요? 제가 김종춘 주식을 발행한다고 하면 네. 저한테 혹시 투자,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예를 들면 한 뭐 몇백만 원 정도 주식을 좀 살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근데 기업에 내가 채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에 의해서 투자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업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르잖아요. 급여를 주는 사람은 급여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맥락이 접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학교 다닐 때보다 회사 다니면 힘든 것은 학교 다닐 때는 너네는 돈 내고 공부했잖아. 돈 내고 공부했기 때문에 대접받고 산 거야. 고객인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은 수요자 중심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케어해주고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 사실은 처음에 직원들 오면 교육하시잖아요. 교육 많이. 어마어마한 예산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교육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뭐도 주냐면 돈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때는 돈 내면서 공부한 거고요. 회사 들어가면 처음에는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눈물 흘릴 일도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회사에 의해서 뭐냐면 나는 투자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예를 들면 우리 재용 씨에게 투자할 때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업 문화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덱스를 보겠죠. 그러겠죠. 재무제표부터 해서. 네. 재무제표 봅니다. 그죠? 네. 그리고 CEO 보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회사의 문화라든지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모든 거 다 볼 거란 말이에요. 회사의 사무실도 가서 볼 거고.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조직 문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텐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직에서. 그럼 이 사람이 뭘 보겠냐고요. 아마 다 뜯어볼 겁니다. 보고 싶은 거는 아마 다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때 인덱스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글로벌 역량적인 부분에서 이제 토익 예를 들면 외국어의 의사소통 능력부터 해서 학점은 사실은 성실성하고 직결되니까 당연히 볼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인덱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가 나한테 투자하게끔 attractive한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상품화시켜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저는. 제가 던지고 싶어요. 중요한 네. 말씀하시네요. 네, 감동 먹어서 이제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취업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회사가 사실 대기업을 먼저 선호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정확히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 보통 1% 미만인 것 0.1% 같은데 입니다. 네. 나머지 99.몇 %는 다 중소기업인데 자, 그 대기업의 그 문은 사실 좁고 중소기업은 있는데 또 중소기업을 또 기피하는 게 또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내가 지원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가져야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태도 뭐 내가 중소기업을 간다고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은 아닐 텐데 어떤 입장, 어떤 태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최근 자료를 일단 말씀드리면 인크루트라는 데서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일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문 자격증을 제일 많이 보는 거죠. 그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과 관련된 또 인턴십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느냐.
아마 대기업도 뭐 비슷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준비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그런 걸 물으셨는데 일단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일단 퍼센트 상으로도 많이 다르죠. 중소기업이 거의 99.9%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0.1%도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한 20만 정도의 졸업생들이 거의 대기업을 가려고 하죠. 삼성의 SACT를 거의 20만 정도 보니까. 그 다 거길 가고 싶어 하는데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아봐야 한 2,000명 정도. 그렇다면 그쪽에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가기 위한 사람이라면 정말 퍼펙트 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그걸 소위 스펙이라고 하지만 그런 수치적인 스펙이 아니고 정말 그 직무와 관련된 꾸준하게 그쪽에 대한 어떤 인턴십이라든지 학술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딱 꾸준하게 쌓아온 사람이 그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근데 좀 약간 대기업보다 급여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직할 것이다 그런 염려 때문에 중소기업은 그 조직이 얼마나 잘 적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협동을 잘 할 거냐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잘 버틸 것이냐 뭐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직무가 좀 힘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근데 책에 보면 이제 약간 탄탄한 중소기업이 가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그럼 중소기업만의 장점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층층 시야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아리 시절엔 많은 거를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육을 또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OJT를 거쳐서 정해진 이제 어떤 길대로 해서 쭉쭉 나가는 게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자마자 현장 투입이 돼서 자기가 멀티플레이어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자들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대기업 간 게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부터 하다가 나중에 대기업을 오히려 나이 들어서 경력자로 이제 많이 그러니까 두 군데를 갔었거든요. 언론사도 가고 또 롯데기업이라는 데도 갔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역량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거꾸로 또 대기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기업이라는 그렇죠. 데서 경력사원으로 그런 사람들 많이 뽑나요? 아니, 경력사도 뽑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업무적인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실력이 있다면 충분히 중소기업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과 또 이상과 어떤 갭 속에서 그냥 남이 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너무 시간 낭비고 또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도 사실 요즘 취업 준비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직무에 자기가 원하고 또 자기가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직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쌓아서 중견기업으로 가서 그쪽에서 경력을 많이 쌓는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외 취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대학교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뭔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해외 취업하면 당연히 언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어떤 걸 다르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외 취업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업에 대한 변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에 본인이 가서 그 업체를 보고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아니 내지는 뭐 또 외교통상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원 부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승인을 거쳐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명이 돼서 승인을 내준 거니까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그 안전한 루트고요. 사실 본인이 해서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 기업이 뭐 도산을 했다든지 갔더니 없다든지 다니다가 없어졌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어디다 하소연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그 지원처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학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나라에서 필요한 어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거기 가서 무엇을 할지를 일단 정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IT 쪽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IT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IT 프로그래머로서 하려면
그쪽에서 일하는 업무 환경에 대한 것도 모두 그 나라 언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업무 적성상 필요한 그런 언어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 영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예절이라든지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것 따로 소양교육을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 자국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외국에서 하게 되면 사실 타향에서 하기 때문에 더 외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갭 속에서 자기가 일보다는 그런 거에서 부딪히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다음에 뭐 일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렌드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 가기 전에 항상 이제 필요한 어떤 적성적인 거, 업무적인 그런 지식, 어학,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항상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고 가장 안전한 그 정부 지원의 어떤 루트를 통하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취업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어떻게 해, 그거를? 국가에서 지금 초연 자체가 국내 취업이 굉장히 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굉장히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혹시 뭐 그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한 중동 제2의 중동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동 취업은 사실 우리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뭐 사우디 갔다 왔다 이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어떤 일반 노무자의 어떤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중동이라고 하면 중동 취업은 저희가 승무원 쪽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공단에서 많이 지원했었던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이제 여성들이 직업을 자유롭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있는 여성들이 네. 와서 승무원의 그런 잡을 가져줘야지만 네. 이제 비행기가 굴러가고 날아갔었잖아요. 예. 근데 네. 지금 이제 아마 중동으로 파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현재 뭐 이제 원유 사업이라든지 네. 탄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네.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을 것이고 네. 오일 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네. 필요한 어떤 로컬 직원들 현지인들이 또 네. 필요하고 네. 또 나가서 필요한 주재원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직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반 노무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예, 아니 상으로 근데 거기는 서포트했습니다. 술도 못 먹고 그렇죠. 네. 종교도 자유롭지 않고 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동 가서. 저는 안 갈래요. 저도 안 가겠습니다. 저는 안 갈래요. 아직 젊기 때문에 저는 좀 누리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취업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추천할 만한 국가나 뭐 인프라상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국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 이제 IT 쪽만 사실 한 10년 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비자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 나갈 때는. 그래서 취업 비자라는 걸 정확하게 받고 나가셔야 될 테고,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든지 이렇게 이제 1년짜리 단기 비자로 나가시게 되면 1년 있다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정규직 취업으로 치지를 않고요. 이왕 나가셨다면 그 경력에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확실하게 그쪽에 직종에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비자가 제일 확실한 부분을 먼저 포커스를 잡아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나라를 추천한다면 그건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나라 가라라고 지목은 못 하겠어요. 근데 본인이 전공한 부분이 한국에서 취업이 정말 어렵다면 그 전공에 맞는 수요가 많은 나라를 택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IT 같은 경우는 IT 수요가 많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쪽. 근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는 일본어만큼 금방 능수능하게 영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을 많이 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비자가 굉장히 처음에 잘 나옵니다. 3년짜리로 나오고 그리고 한국의 정보 처리 기사를 일본에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딴 거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비자가 사실 일본만큼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정부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 쪽으로는 사실 이제 호주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 리도츠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은 중국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과정, 그러니까 중국 쪽에 워낙 뭐 아까 말씀하신 요커서도 많이 오고 중국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중국 가서 한국과의 어떤 그런 한중 간의 산업이나 무역 실무 같은 걸 익히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요. 네. 그러니까 본인 전공이랑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 비자 조건 이걸 따져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사실 그 취업에 관련된 그 이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1시간 너무 부족한 시간이라 가지고요. 네, 사실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지만 오늘 방송상 여기까지 일단 취업에 대한 얘기는 하고 참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됐는데 내가 여기 안 맞는 거야. 예를 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대기업을 갔다고 한들 나랑 안 맞으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는 이제 시대가 되어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갔다 한들
뭐 10년, 15년 있으면 이제 나가야 되면 또 다른 또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책 내용과는 약간 다르지만 또 취업이나 또 직장의 선배들로서 충분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직업들도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유망한 직종이 있을까요? 직종으로 만약에 따지자면 어떤 유망한 직종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있기는? 네. 직종, 그러니까 네. 직종이라고 하는 거가 워낙 네. 그 분야가 넓어서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했을 때 패러다임은 어떤 그 단체나 그런 집단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세상을 보느냐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은 일단 저성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지식 기반의 경제,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는 경제로 간다. 그 다음에 고령화, 저출산, 크게 세 가지의 패러다임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과 관련된 분야면 예를 들어 고령화면은 웰빙 분야, 그리고 출산을 적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아기를 케어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낫지를 않는데 그러한 관련 분야, 그리고 지식 기반 경제에 있어서 이 부가가치가 높은 직군이 뭐냐?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혁명 이후에 산업 경제에서는 제조업이 중심이 됐지만 지식 기반의 경제에서는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서비스 그쪽 분야가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그쪽 분야가 사실 단순 제조보다는 유망하다. 그리고 제조업은 중국이 굉장히 지금 많이 치고 오기 때문에 네. 그쪽 분야보다는 조금 이제 좀 소프트한 분야 네.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요구가 되고 있어요. 이걸 잘하고 있는 잘하는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그쪽을 또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네. 스테디한 거를 이제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핫하고 음. 트렌디한 것을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그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인 여건의 부분 맥락적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스테디한 롱텀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이나 뭐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건 사실은 지금 트렌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성향이 이런 트렌디한 거를 따라갔을 때에 내가 즐겁고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정통적인 부분에 네. 승부를 걸어야만 네.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고 더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네. 좀 큰 그 꼭지를 잡아서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취업이 되고 나서 이동을 하는 거고 아니면 취업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건 정작 본인이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뭐 툴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많죠. 요즘에 이제 대학에 취업 캠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보시면 이제 뭐 MBTI 뭐 심리 검사도 있고요, 스워트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크 시트라고 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든지 존경하는 인물이라든지 남이 평가하는 나라든지 난 무엇을 좋아하는 것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쫙 이렇게 그 시대별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체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무 분석에 관련된 것이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적성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뭐 영문과를 왔지만 영문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전공을 택할 때 사실은 뭐 점수 때문에 택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네. 사실은 그랬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가장 실패한 케이스인데 대학을 졸업해도 제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뺑 둘러서 이것저것 막 해보다 좌충우돌한 경우인데 자기의 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취업을 제대로 들어갔다면 사실 이런 협의하는 시간들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어떤 직종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평가를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훨씬 더 컸었던 부분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굉장히 숫기가 없었는데 마케팅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영업도 잘하고 굉장히 사교적이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또 알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런 것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사회성이 길러지면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기본이 돼가는 거니까 일단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은 탐색을 하고 들어가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미리 어떤 워크시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들어갔었을 때 그걸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막상 해보니까 내가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실제로 좀 그 비슷한 직종 일을 경험을 해본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미리 한번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 기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인턴십을 못 한다면 어떤 이제 봉사를 통해서라든지 요즘에 뭐 그 이제 코이카라든지 ODA 쪽에 많이 이제 원조 사업도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실 해외 경험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사실 발런티어로도 많이 봉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좀 미리 사회를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그 특별 학기제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비전 세움 학기라고 해서 그 3월 1일 날 3월 3일 날 개강을 한다고 치면 2월 달에 2월 28일에 등록 마감인데 마지막 등록금 네. 내는 가끔 내는 게. 근데 그 전주로 해서 한 2주 동안을 특별 학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2주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나옵니다. 네. 그럼 뭐 하냐면 전공 탐색을 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 그러니까 학과 교수님들도 다 만나보고 또 네. 미래 직장 체험을 미리 해봐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말 내가 간호사에 적성이 맞는지 직접 병원에 가서 네. 선배 간호사 다 만나보고 네, 또 선배들 만나보고 직접 그다음에 교수님들하고 간담회 음. 이런 상담을 다 거쳐서 정말 내가 이 과에 맞는지 그리고 이 직종에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간을 또 가지고 그 고3 내내 이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스키도 네. 태워주고 예를 들면 겨울에는 네. 대학로 가서 이제 문화활동도 시키고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미리 하는 것이 사실은 예비 과정이듯이 우리 기업에 어떤 그 어플라이를 해서 들어가기 전에도 인턴십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본인들만 원하면 정말 테스팅 해볼 수 있는 기간은 분명히 있을 많이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 2주 동안에 간호학과를 지원했는데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졸업하죠. 과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바꿀 수 있죠. 과를 그 바꿀 기간 수가 동안에는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실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학생이 나가면 그 다음에 차선 대기자 스탠딩하고 있는 학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 되게 그게 뭐가 리저너블한데요, 안 되냐면 진짜? 네. 중도 탈락률이 없어요. 들어와서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게 되면 학교 네. 입장에서 엄청난 이거는 그렇죠. 손해거든요. 네. 그 중도 탈락률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양대학교가 이제 제일 먼저 했었고 네. 저희 대학이 이제 두 번째로. 그 학생 측에서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학교 측에서도 좋고 그리고 1학점을 줘요. 그 아까 처음에 그 요 주제를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커리어를 관리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 뭐 열심히는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딱히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 직장 생활이 이거를 했는데 다른 걸 바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 직장인들도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지. 네. 그 우리 조자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요. 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이 22년 차예요. 아, 되게 젊어 그래? 보이는데 오. 직장 생활을 빨리 그럴 리가 없어.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 과연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명확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잡을 하는가보다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그 모습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20년 일하면서도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네. 공부하고 네. 또 회사가 바뀌더라도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얼마나 가고 있느냐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대학원 뭐 학위를 지금 나중에 지금 취득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건 직장 사실은 다니면서 대학원 하신 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좀 다니다가 네. 중국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다니는 건데 사실 네. 그렇게 학위를 다시 취득하고 결국에 이제 대학으로 온 것은 우리 여성들이 사실 우리 한국에서 롱런하기는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급여 부분도 굉장히 좀 차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30, 40대, 40대 넘어가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육아 네. 출산을 이제 계기로 해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걸 악착까지 견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회생활 하면서 그 유리천장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여자들이 이제 모여서 뭐 따로 이제 창업을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회사 들어가면. 그리고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어느 위치까지 가 있을까라는 걸 늘 회사 들어가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앞이 캄캄한 경우에는 사실 가감하게 저는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내가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를 들어가는데 사실 그 목표에 맞게 회사를 저는 정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예.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네. 내가 다른 데 직장을 바꿀 때 네. 미리 다른 데를 준비를 한 다음 바꾸세요? 아니면 미리 마음에 안 준비- 들면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죠. 네. 당연히 그거를 그냥 무작정 간둘 수는 없고 재직 중에 바꿔야 취업도 쉽기 때문에 그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내가 있었던 팀이 해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그리고 뭐 저쪽 해외 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쪽 사업이 또 그쪽이 또 녹록지 않으면 여기서 또 클로징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자기도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대체 방안을 갖기 전에 이미 자기 개발이 이미 이루어져야 돼요. 여학을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대학원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학위를 계속 늘리면서 대학 쪽으로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단히도 바쁘게 멀티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자기 커리어를 이어가기도 어렵고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경력이 조금이라도 단절된다면 다시 재취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회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공부를 좀 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여자들이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데는 대학이나 학교 쪽이 좀 닿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네, 굉장히 좀 커리어- 중요한 말씀 네. 중에 한 가지인데요. 네.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탄탄한 그 회사에 다니다가 뭐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창업을 했어요. 제가 창업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직종의 그 안정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졸업하고 리사인, 그러니까 사직하고 나왔느냐 부분이 지금 굉장히 퀘스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질문을 했죠. 형님 왜 나왔습니까? 대답이 뭐냐면 그 회사에 다니는 10년 선배들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어떤 그 모습은 사실 10년 뒤에 저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현재 모습에 어떤 만족하거나 현재 모습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딱 생각하니까 저 모습은 나의 이상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별천지에 뭐 어떤 개혁이 있지 않은 이상은 본인은 그 모습이니까. 답답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딱 그만두고 바로 나와서 이제 본인의 길을 찾아서 가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다 그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첫 번째 맥락, 두 번째 맥락은 뭐냐면 지금 이제 평생 직장이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지금 국가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학기 내지는 다년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4년만 다녀야 돼요? 왜 2년제만 해야 되냐는 거죠. 네. 1년 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공부하고 나가야 될 과목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면 50살, 55세 예를 들면 뭐 원치 않건 원했건 간에 네. 회사를 나왔다고 치면 네. 6개월 정도 다시 전문 트레이닝 받아서 다시 재취업하거나 또 창업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대학을 이제 네. 평직대라 그래. 평생 직업대학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사실은 대학들에 공모하고 있어요. 평직대를 하는 데는 또 지원해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다학기 뭐 1년에 2번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3학기나 4학기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이 조금은 이제 인식과 함께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이제 그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존경합니다. 김수지 총장님이라고 이분이 대한민국 간호학 1호 박사예요. 보스턴 대학에서 이화여대. 그래서 이분이 간호대학 학장을 하시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셨는데 사실은 재임 시절에 서울 사이버대학의 사회복지과에 공부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간호대학 학장까지 하시면서 어. 20년 교수는 지나면 일단 연금 나오거든요. 네. 또 여자분이시니까 평생 그냥 편하게 네. 명예직으로 계시면 되는데 네. 그 연배에 사이버 대학에 들어오시고 공부를 하신 아.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라고 저는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데 정년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서울 사이버 대학의 총장이 되셨어요. 어, 아 그걸 노리고 하신 거 아니에요? 계획된 접근이 아니라. 사전에 모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제가 아침 방송을 보니까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셔서 봉사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 주제 하나는 네.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예요.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사실 요즘에 기업의 그 HRD 교육이 굉장히 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 기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회사 대표자들 굉장히 친해요. 아 네. 회사가 잘 되시더라고요. 아, 네. 그 위탁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네, 하시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에서 많이 투자를 해주지만 그것 외에 직무 관련해서 아마 회사에서 원하는 직무 스타일과 능력과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10년 이후를 생각한다고 하면 나만의 특별한 교육의 로드맵이 짜여져서 준비하면서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저는 같이 합니다. 그것이 현재 로드맵과 일치되면 더 좋고요. 네. 일단 정선 미안한데 다음 질문은 시간상. 네. 그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그죠? 그 Q&A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프에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가 하나 더 빼야 되죠. 그죠? 우리 그리고 재용 쌤 저기 네. 보드 준비하신 거 네. 준비 좀 가져오시죠. 네. 네. 일단 여기 먼저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근데 이게? 네. 아유, 네.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만들었는데 취업 궁금해요 라는 주제로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붙인 포스트잇은 정말로 그냥 추린 포스트잇이고요. 저는 포스트잇도 조사를 할 때 제가 학교 중앙 건물에 서가지고 이거 궁금하시면 오세요. 진짜? 네, 진짜로 네. 정말 그렇게 했는데 한 80분 정도가 1시간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80분 정도가 다 지나가면서 해주시면서 대답은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네. 라고 제가 부포럼을 네, 가입하면 네, 된다 네, 네. 공부하면서 영업 직군 확실히. 눈빛이 열정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 네,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두 두 가지만 두 추려서 가지만 하고 이거를 저희가 부포럼에 저희 그 페이스북에 질문을 올릴게요. 우리 저자분께서 거기 댓글로 한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두 개만 좀 네, 해주시죠. 제가 좀 골라보자면 네. 타 회사의 인턴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하고 이제 경영학과 학생이 질문해 주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대기업은 인턴십을 하죠. 네. 거기 인턴십 한 학생 중에서 한 50% 이상은 뽑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검증된 지원자, 대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인턴십을 했다. 네. 그러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럼 그게 이제 입사에 영향이 된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인턴십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좀 해드리면은 이게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대학별로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수학과 옥정수 씨가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라는 곳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입사에 솔직히 정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일단은 있으실까요? 뭐 스카이 대학은 하늘에 있는 대학인가요? 예, 그렇죠. 아마 우리가 갈수 대부분 없는. 인사를 하는 그 회사는 스카이 포항공대 카이스트 상위 오게 되는 서류 면접은 대부분 통과합니다. 아 그래요? 아예 서류 면접은 다 올려놓고 아. 면접에서 바꾸고요. 그게 진짜 있네요. 아, 좋은 대학이 불문율 중요하잖아. 있죠, 뭐. 네. 안 한다고 하는데 짜증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상위 5개 제외한 다른 학생들도 분명히 그들만의 장점을 살리면 돌파구가 있을 아유, 거라는 예, 거죠. 그럼요. 그러면 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돌파구가 괜찮다. 그 전공하고 네. 그 전공 분야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느냐. 학술 활동도 있고 해외 인턴십도 있고 교류회도 있고 많죠.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하려고 하는 공모전도 있고 이제 그런 거 하면 그런 되죠. 것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했다 이렇게 그냥 구두상이 아니라 네. 그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이렇게 뭐 스크랩을 해서 자기가 했었던 부분들을 쫙 데코레이션해서 쫙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파일업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떤 업무 경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가시화해서 딱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좀 자기가 대학이 조금 처진다고 한다면 네. 그런 스카이 대학이 아니라서 그렇다 한다면 그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업무에 관련된 업력에 관련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이 질문들은 우리가 답변 네. 됐어요. 네. 자, 일단 오프라인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좀 떼주시겠어요? 아, 드렸어요? 네. 아,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자, 죄송한데 질문은 짧게 한 가지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리더십 코칭을 조금 전공하고 있어서 이제 진로 학생들을 코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뭐 청춘 멘토분들이나 교수님들이랑 말씀해 보시면 오늘 사실 살짝 기대하고 왔는데 까칠한 돌직구가 막 오고 갈 줄 알았더니 지금은 좀 이미 잘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잘하면 더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저희가 개념 없는 대학생들이나 스펙이 화려해가지고 뽑아놨는데 일 못하는 뭐 신입 직원들한테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멋있다. 네. 진짜. 예. 네. 한마디 해주시죠, 까칠하게. 네. 까칠 전공 아니세요? 가장 까칠하시다고. 까칠 담당입니다. 까칠 담당. 아, 이제 제가 까칠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저는 되게 철저하거든요. 제 자신에게 철저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약간 좀 완벽주의자긴 한데 약속을 되게 잘 지키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말이 없어요. 남이 했었던 것도 잘 기억을 하고 내가 한 것도 굉장히 100%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까칠하게 들리기도 하고 까칠하게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남이 허점을 보이면 그거를 지적을 하고 그다음 그게 안 되면은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개념 없는 그런 젊은 학생들한테 뭐 한마디 해준다면 정신 차리고 자기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허송세월하고 카톡하고 뭐 애들이랑 그냥 희덕대고 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고 패기 있고 건강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해 놓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매일매일이 매 시간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시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거. 그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주 까칠하지는 않으신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덜 까칠하신 것 같은데. 자, 온라인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간단하게 대답. 일단은 온라인 질문 한 가지 하고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고우성님 질문이고요. 취업하는 회사를 선택할 때 10년 이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회사나 분야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추천하는 회사 종류나 분야는 어디인가요? 한 가지씩만. 추천 회사 좀 회사도 좋고 아니면 분야도 좋고. 분야? 회사 뭐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10년 후. 뭐, 10년 후. 10년 후요? 10년 후. 지금 말고. 저보다 동부그룹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놓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패러다임을 읽고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게 지금 IT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잖아요. 근데 IT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와 접목된 예를 들어 IT가 기반이 된 금융, 핀테크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뭔가 한 영역과 다른 영역이 접목이 돼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하시면 10년 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어학을 굉장히 잘하면서 제 IT로 학위를 받았는데요. 융복합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요즘 융합 컨설팅 학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요즘 과들이 사실 다변화되고 다채화되고 그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사회에서도 사실 그런 사람들 원하기 때문에 직종을 선택하실 10년에 어떤 직종이 좀 유행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직종만 하시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여러 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직종을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두세 개는 갖고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글로벌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인터내셔널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즘 이제 메타내셔널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해서 메타가 초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인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10년 후는 아마 지구촌 시대가 아니라 뭐 지구 거의 뭐 이웃 사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될 부분은 이 국가 안에서의 어떤 내셔널적인 부분도 있지만 메타내셔널적인 관점을 한다고 하면 내가 가진 전공이나 내가 가진 특기를 가지고 좀 세계의 시장, 가까운 우리 동남아시아부터 이렇게 좀 시야를 좀 넓혀본다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예. 네, 죄송한데 여기 먼저. 네, 마이크 그- 있으시죠? 네. 치킨집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이렇게 그 사장님들하고 인사를 잘 해요. 대화를 잘 하는데 그 아들이 계속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진작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했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학교에 남아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자격증을 따고 있대요. 왜 자격증을 따냐? 그냥 불안하니까 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취업률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뭐 요인에는 여러 가지 뭐 교육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참 많겠지만은 그 친구랑 대화하면서 아 이거 심각하다 대학생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업률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때문에 그들 스스로 취업 전쟁에서 허덕이고 있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점을 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에게 따끔하게 예. 이제 자격증은 사실은 네. 자격증 따는 거 도움이 되나요, 실제? 자기 전공이랑 네. 관련된 자격증이 아니면 사실 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있으면 그렇죠. 이제 면접관이 보면 얘가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평소에 뭔가 좀 성실하게 살았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줄 수 있으나 사실 이제 그거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면 사실 이제 그걸 따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좀 뭐 본인이 알아서 자기 전공 무관한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건 사실 우리 이제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 그 고용 정책을 많이 좀 늘려놔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학교를 계속 오래 다니는 거는 사실 그거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한 7년, 8년 해서 늘려서 재학 중이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기 용이하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이제 그러느니 아까처럼 이렇게 해외 취업처럼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기 온라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각 장애인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김은설님인데 자기 소개서에 솔직하게 써도 되나요? 청각 장애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직무 경험을 기본적으로 연결하되 장애를 드러내도 괜찮은지요. 솔직하게 쓰면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장애고용공단에 가보면 제가 원하는 분야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자기 소개서에 도박을 걸려. 도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조언이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기업들은 그게 어떤 네. 상태가 있을 때 신체 네. 검사를 다 받거든요. 최종 그 관문이 신체 검사인데 네. 그때 다 나타나게 돼 있고요. 어떻게 해서 서류 전형 면접까지 할지라도 네. 그런데 다 걸려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 받아들일 수 있는 직군을 선택해서 떳떳하게 다니는 게 좋지. 그걸 오히려 뭐 말을 안 해서 나중에 왜 그걸 얘기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게 좀 장애가 있으면은 그냥 밝히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문제가 덜 되는데 네. 아예 그거를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갔다가 네.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발견했을 때는 이 사람 왜
얘기를 안 하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솔직하게 있어요. 하시는 네, 게 솔직하게 하고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사면 지원을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면 되는 네. 거고.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 이 장애인들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 되나요? 기업마다 네. 그 장애인 고용하는 네. 그 법이 있는데 있어요? 몇 명 정도는 뽑는 네. 뭐 그런 거는 네. 있죠. 뭐. 네. 근데 그게 없으면은 좀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큰 기업들은.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네. 또 그거를 또 뽑아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찾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오프의 질문 또.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 자기 관리나 이렇게 준비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좀 많았는데 궁금한 게 이제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요. 그 요즘 뭐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면 그 화려한 스펙이나 외모, 준비 이런 것보다는 뭐 노력형이나 뭐 타고나거나 이런 게 아닌 뭐 자신만의 스토리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미래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실제 기업에서도 그런 이 사람 딱 보자마자 뭔가 좀 뽑고 싶다. 아무것도 쥐뿔 가진 게 없어도 그러니까 스펙이나 뭐 예를 들어서 화려한 외모나 준비가 이런 게 전혀 없지만 뭐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매력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실제 채용 사례나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스펙이 아닌 그 사람 자체로서의 어필을 해서 취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게 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현실적으로요. 미래 가능성을 보기가 어렵고요. 그거를 판단하는 현재 지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정도 학점은 어느 정도 직무 경험이 있느냐. 그걸로 판단을 합니다. 미래 가능성은 사실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뽑았다고 하면은 나중에 떨어진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뽑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턴십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런 건 없나요? 그런 제도나 인턴십은 이제 긴 기간을 보기 때문에 딱 떡잎부터 안다 그러잖아요. 잘 되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얘는 되겠다. 그거는 6개월 동안 다 판단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질문의 의도가 인터뷰나 이런 짧은 어떤 그런 방법론이 진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어떤 툴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무스펙이어도 네. 뽑는 이제 뭐 시대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혹시나 있는지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 죄송한데 취업을 저는 취업을 이미 해가지고 하셨어요? 직장 동생이 그러면 그런 동생이 아니라 그냥 오늘 계속 이게 그 준비나 네. 그 자기 관리 본인은 준비는 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저는 네. 그냥 보통이었고 근데 네. 계속 자기 관리 얘기가 나오니까 네, 혹시 네. 그런 관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도 네. 그런 앞으로의 문이 열려 있는지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네. 예전에 20년 전에 고용이 많이 됐을 때는 네. 저처럼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막 뽑아주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 너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네. 그건 유행이나 마찬가지. 굉장히 까칠한 얘기네요. 자, 온라인 질문 이경섭님 질문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취업을 논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저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안정적인 직장이란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안정적인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세상 어디에도.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이 좀 네.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전혀 안 그 안, 되죠. 대기업도 위태위태하군요. 그럼요. 교수라는 직업은 좀 안정적이지 않으세요? 호봉이 요즘 많이 동결이 됩니다. 그 강의 평가하고 학생들 취업률 이런 부분에 이제 매년 저희가 평가를 받죠. 대학도 그래서 없어지니까. 호봉도 많이 평가되고 네. 100개 대학은 앞으로 또 없어져야 돼요. 그럼 대학도 요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안정적이라는 그 부분이 그 조직이나 그 사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잘 수행적 역할을 잘해서 안정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느냐 부분이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을까. 네.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맥락으로. 자, 네, 질문.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앞에 분이 먼저. 네. 드릴게요. 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네. 그 인문 아까 그 과 전공을 맞춰서 취업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네. 공과대학 이런 데는 자기가 전공이 있으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이 가능하지만 뭐 인문 계열이라든지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과 관련이 없는 과잖아요. 네. 내가 뭐 사학을 공부한다는 게 네. 뭐 예를 들면 현대에서 무슨 필요가 있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 인문 계열이나 예체능 계열 또는 뭐 전문대의 어떤 특정 과 좀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지 좀 무슨 생각이 과 됩니다. 나오셨어요? 무슨 과는 무슨 과 나오셨어요? 저는 법대 졸업했고요. 요즘에 그 전문대나 예체능 계열 학생들 취업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네. 제가 누구를 소개시켜주기가 참 어려워요. 네. 기업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친구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까 좀 고민이 되어서 여쭙습니다. 네. 그 인문계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인문계 사실 뭐 기업에서 이 뭐 사업가 좀 안 어울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뭐 현대 자동차 그룹은 100% 이공대를 뽑죠. 그리고 삼성도 이공계가 거의 한 70-80% 뽑고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자기가 그래도 문과가 좋아서 인문계를 갔다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새로운 그 기술, 그러니까 인문학과 IT하고 연관한 새로운 컨텐츠나 솔루션, 기술 그런 걸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인문학이라 그러면은 이제 취업의 문은 사실 좁은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쪽을 빨리 개발을 하시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다가 나 인문학인데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뽑아줘 달라고 외쳐도 뽑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이 잘하는 어떤 주특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학을 따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사대를 나왔는데 사대에 저희 과가 그 임용고시도 그 티오도 너무 적었고 취업이 잘 안 돼서 저는 이제 어학을 따로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를 주특기로 몇 개 해놓으면 이제 그 전공을 못 간다 하더라도 어떤 차선책으로 플랜 B와 C를 따로 해놓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분이 이제 무용을 했다면 무용 그 국립 발레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풀리지 않는 한은 기타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관련해 어떤 마케팅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학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공부를 좀 한다든지 해서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좀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각장애인분이 지금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임지현님이 이분도 청각장애인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청각장애인을 새 비서로 채용을 했고 보좌하기 위해서 수화 통역사를 항상 붙여다니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은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시하는 면을 많이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좀 도발적으로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까칠하게 질문하신 것 네.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질문. 진짜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니까 네. 그죠? 답답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실제로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가요? 실제로 그 사람의 굉장히 능력보다? 중요하죠. 그래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표성, 쇼 할 건 또 있고,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공공성.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정부서부터. 그렇게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점점 파급시켜 나가는 거죠. 민간 기업까지.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부나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필요한 영역에서 적재적소에 딱 쓰고 점차적으로 민간 기업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SNS라든지 실제로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툴이 잘 발달돼서 청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에 과연 얼마나 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진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동부그룹부터 먼저 솔선수범 해주셔가지고. 해야죠. 네, 오프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말 이렇게 하면 되는 네네네. 건가요? 네. 아까 앞에서 예체능 학생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바로 그 예체능 학생인데요. 네, 저는 이제 극작과를 전공해서 사실 꿈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게 너무 살다가 이제 공부를 겨우 4년제 학사를 다 마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한 무스펙으로 이제야 좀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예 새로 하거든요. 지금 20후반인데 근데 아까 뭐 앞에서 얘기하셨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88만 원 세대고 저야말로 이제 말하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건
다들 이런 사람일수록 꿈이 크거든요. 저도 굉장히 꿈이 커요. 나중에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돈 버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안정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듯이 이렇게 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좀 평생 직장이나 안정감이 있는 직장을 꿈을 꿔요. 근데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좀 제가 나름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가장 좀 잘할 것 같은 바로 능률이 나올 것 같은 직업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서비스 직종에서는 아무래도 좀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나 아니면은 당장 사람을 그냥 대하는 직종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쪽에 서비스 직종이나 아니면은 바로 들어갔을 때 능률이 나올 것 같은 잘할 수 있는 직종이 있다면 좀 안정감 있게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쪽으로 가서 좀 능력이 안 되더라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알바로라도 가서 했을 때 바로 능률이 나왔던 쪽에서 안정감을 찾는 게 맞을지 나중에 꿈을 위해서 안정감 있는 직장을 찾으려면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지 진짜 까칠하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두 개 다 하라고 하고 싶어요. 예, 그 어느 하나만을 지금 하기엔 사실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자기 꿈을 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 마리 토끼를 분명히 잡을 수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래 왔고요. 그래요? 그리고 현실에 충족해서 그 돈 버는 거에 급급해서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제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늘 했었고 그리고 뭔가 또 다른 그 어떤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충분히 두 개를 병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사실 공부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에 올인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정신 건강에 두 개 다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까칠하지 않아요. 아우, 더 까칠하게 해줘. 좀. 까칠하게 해달라는데 왜 자꾸 까칠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두 개 다 해. 대신에 줄넘기는 아침에 꼭 100kg. 까칠하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럼 약간 마지막으로 아까 저 네. 질문하신 거 약간 좀 파생되는 건데 네. 하고 싶은 게 있는 걸 아는 사람도 분명히 청년 중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청년 사람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혹시 하나 있으시면 까칠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망설여요? 하고 싶으면 빨리 해야지 그때. 때는 지나가면 뭐 안 오는데. 약간 화나신 거 화나신 거 아니시죠? 그냥 지치신 거 아니시죠? 놀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해라. 네, 뭘 하십시오. 망설이냐. 예. 요새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10년 후에 그 나오면서 10년 전에 자기를 보면서 야 내가 그때 이거 했었으면 10년 후에 그 광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20년이 확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친구들 중에서 직장 다녀온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이 이제 주로 임원이 되는 대기업 임원. 근데 더 잘된 사람은 일찍부터 대기업 때려치고 창업해가지고 벤처해가지고 코스닥에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회사를 키운다든지 그 친구들이 더 잘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기가 젊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창업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면 요즘에 또 정부에서 창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0억까지는 땡길 수 있습니다. 아이템만 좋으면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젊으면 거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장 즐겁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또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뭔가 하고 싶다면 도전하시고 또 실패하면 어때요? 또 하면 되지. 다른 것도 도전하고. 그래서 여러 개 이것저것 해보시고 그중에서 가장 맞는 거를 고르세요. 그럼 이제 김종수 선생님. 저는 뭘 하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하면 성공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뭐뭐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약간 그 목소리가 감사하라 주여 마칠 때는 우리 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그 저희 북포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북포럼 커뮤니티 그룹이 있어요. 페이지 페이스북에 있고요.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니까 가끔씩 오셔가지고 댓글도 보시고 이런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도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기 농인의 북포럼에서 저희 그 협찬 주엔 속기 협찬 해주고 저희 속기사님들께서 실제로 이렇게 재능 기부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최지민 속기사님께서 거의 2시간 가깝게 계속 이걸 해줘. 박수 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특히 우리 저자님 목소리 너무 빨라가지고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아까 더 힘들려고 그러더라고요. 빨라도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다양한 그 지식 나눔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협찬 보네르 땅 베이커리에서 협찬 받고 있고요. 조금 이따 저희 하면 책 이렇게 해서 케이크로 해가지고 저희 협찬 받고 케이크, 있습니다. 어머. 되게 예쁘고 맛있습니다. 네. 저희 4월달 북포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유명호 저자님의 세계 전자책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즘 전자책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4월 15일은 저희 북포럼 봄 소풍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고요. 사실 북포럼 회원들이 책을 많이 안 읽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공존한 사실인데 뭐 굳이 책을 안 읽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희 벚꽃 남산길 산책하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에다 저 이벤트 공지할 테니까 참가하실 분들은 참가비가 좀 있어요.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주시면 봄꽃 봄놀이 한번 갔으면 합니다. 그다음 4월 22일은 문화살롱입니다. 저희 북포럼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영화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책 너무 또 머리 아프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 보면서 좀 편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달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MC 두 분 특히 저기 우리 장재용 MC는 오늘 처음이신데 너무 잘하셨죠?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데 취직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저자님들 세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한마디씩, 마지막 한마디씩만. 네. 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북포럼의 그 그러니까 그 청중으로라도 좀 참여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꼭 드는 오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까칠한 사민의 멘토가 말하는 취업이라는 이 책은 사실 이제 저를 재발견할 수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재능이 있었다라는 걸 책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지만 마시고 한번 나중에 꼭 써보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재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저자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1시간 반 막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정말 진정성 있게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포럼 318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